우리 현대인, 특히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부족합니다. 비만인들은 더더욱 부족해요. 부족해지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우울증, 불안감 30 이상은 돼야 되고요. 100을 넘어가 버리면요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루어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탄수화물은요 극단적으로 끊으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이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을 아주 악마화하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게 만들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는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는 거죠. 통밀이 아니라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고 면을 만들잖아요. 빵, 떡, 면, 그리고 액상과당, 그리고 과일도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피하고요. 말씀드렸듯이 통곡류 위주의 그런 잡곡밥, 그리고 현미밥, 보리밥 같은 것들, 그리고 빵은 통밀빵, 호밀빵, 그리고 귀리도 갈아낸 것이 아니라 통귀리를 요리해서 먹는 거, 불려서 밥에 넣어서 먹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허용은 되는데 고구마, 삶은 고구마와 단호박 삶은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고구마하고 단호박은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고구마는 작은 고구마 1개 정도, 큰 고구마 반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단호박도 이 정도로 반 개 정도만 드셔야 되는데 먹다 보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런 탄수화물류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통곡류 위주로 드셔야 돼요. 또 저항성 전분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항성 전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콩 같은 데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항성 전분은 콩에도 분명히 탄수화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콩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일부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콩에 있는 탄수화물들은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두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두유는 아주 잘 만들면은요 탄수화물을 안 넣고 저항성 전분이 약간 들어간 그 단백질 유지의 두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두유인데요. 그래서 두유는 상당히 이렇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저항성 전분은 무엇이냐면 위장관과 소화관을 거치면서 아주 빠르게 흡수되는 정제된 탄수화물과는 달리 저항성 전분은 위하고 소장에서 그대로 많이 흡수가 안 되고 통과를 해가지고요 대장 속에서 이제 소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저항성 전분은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비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류를 먹고 저항성 전분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한쪽에는 탄수화물을 주고 한쪽에는 코카인을 준 뇌를 촬영을 해서 이제 보여준 게 있어요. 이 촬영에서 보면은 같은 부위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만큼 우리 뇌에서 도파민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마약처럼 반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은 안도감을 느끼고 또 편해지다가 탄수화물이 쭉 떨어지면 막 안절부절 못하죠. 마약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마약을 찾듯이 탄수화물도 점점 극강의 탄수화물을 찾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주 밀로 만든 그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간 크래커를 이렇게 주면요 먹으면서 달다, 고소하다라고 느끼는데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요 그 크래커를 주면 아무 맛도 안 난다. 이걸 왜 먹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미각이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우리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밥보다 주로 빵을 먹는다. 오후 3, 4시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밥을 먹을 때 귀찮을 때가 있다.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질 않는다.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마지막으로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것이거든요. 이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 주의고요. 4개에서 6개는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 7개 이상은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을 합니다. 이 정도로 탄수화물 중독은요, 아주 우리 사이에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중독이 그 어떤 중독보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중독된 물질이 있는데 그 중독된 물질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중독은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겠죠.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그냥 쌓여 있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빵 팔죠, 탕후루 팔죠, 이런 액상과당 팔죠. 그냥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물질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끊자라고 마음 먹은 사람한테 너무나 쉽게 그 의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게 이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그 어떤 중독보다 무섭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물질이에요. 인간이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뇌가 그만큼 커지고 뇌에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녀석이 우리 몸에 있어요. 어디냐면 뇌예요. 그래서 뇌에서는요,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뇌가 커지고 우리 인류가 진화되어 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요, 탄수화물만 먹고 살다 보니까 뇌에서는 탄수화물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너무너무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상업지유가 결부돼서 너무 많이 이제 팔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로 적당히 먹고 끝내면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의 문제는 이렇게 도처에 깔려 있고 대량 생산될 수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중독에 빠뜨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서 과자 먹고 초콜릿 먹으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떨어지면 또 탄수화물을 찾죠. 그러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도파민까지 건드려요. 그러면 중독에 빠뜨리게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자는 다이어트법이 나온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탄고지 다이어트 좋은 건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비만학회나 이런 쪽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극단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니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자라고 나온 게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에서 케톤이라는 게 나와요. 케톤은요, 포도당이라는 좋은 영양소가 있는데 케톤은 조금 불량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케톤이 물론 우리 뇌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연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연료의 종류가 있잖아요. 가장 이제 고급류가 있다면 저 아래에 이제 경유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연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케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포도당이 너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케토시스라는 증상을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기 증상 같은 거 생길 수 있고요. 입냄새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요. 그리고 뇌가 멍해져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명현현상, 중도에 거쳐야 될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뇌는 맑아지고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학적으로 우리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 중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고지혈증이 생겨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케토시스 같은 증상, 피부병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은 비만의 원인이지만 비만의 원인이라고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정량 먹어야 되고, 이 탄수화물은 통곡류 그리고 저항성 전분 위주로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수화물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류를 드신다.
대신에 이런 양들은 많이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얼마나 줄일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몇 그램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것들은 이렇게 딱 규정을 해드리기보다는 이 정도 양을 먹었더니 내 생활에 불편감이 없더라 하는 정도의 통곡류를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양은 적절히 높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정말 충분히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로 해서 드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단백질 양을 저는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백질은요, 자기 체중에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운동을 하시거나 노년기로 갈수록요, 1kg당 1g이 아니라 1.2, 1.5까지, 2까지도 올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양을 점점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주요 포만감을 이루게 하는 음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있냐면 계란이 있죠. 그 다음에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의 흰살들,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요, 제일 이제 강조드리는 게 콩류예요. 콩은 대두 위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대두를 요리해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낫또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비지, 두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금치라든지 버섯, 아몬드 같은 것들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급원이니까 충분히 드시고요. 지방은요, 예전엔 지방이 살찌는 원인이라 그래서 지방을 적게 먹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은요, 살찌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우리가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 있고 몇 가지 나누는 게 있는데 지방은 양질의 지방으로 충분히 드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무가당 땅콩 버터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지방이거든요. 이런 지방들을 충분히 잘 드셔야 몸의 대사가 정상화되고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가당 땅콩 버터라든지 올리브유, 그 다음에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지방이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드시고요. 견과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딱 두 가지는 좀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것들은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를 충분히 드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유산균이에요.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야 살이 잘 빠지고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면 이 장내에 이 균들의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의 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유익균이 늘어나고 나쁜 균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유익균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같은 것들은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여기서 좋은 물질들을 생성을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팔고 있는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 고르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장내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유산균을 추가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비타민 D예요. 자, 비타민 D는요, 우리 현대인, 특히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만인들은 더더욱 부족해요. 비타민 D는요, 비만에 상당히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다공증,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햇빛에서 얻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지면 우울증, 불안감,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비만인데요. 비만이 이제 비타민 D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비타민 D는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얻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속에 녹아들어요. 그래서 지방세포 속에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중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지고 비타민 D가 몸에서 활용되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은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보다 비타민 D 레벨이 더 떨어져 있어요. 아주 극히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요,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아주 손쉽게 혈액검사로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30 이상이 돼야 정상인데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찾아오신 비만하신 분들 피 검사를 해보면요, 10 이하로 나오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요, 먹는 음식도, 먹는 영양제도 있고 주사로 보충할 수도 있고 한 게 있으니까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레벨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레벨이 떨어져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비타민 D 보충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요, 비타민 D가 좋다고 그냥 무조건 약으로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햇빛도 많이 쬐고 막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계신데, 비타민 D 레벨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비타민 D는요 30 이상은 돼야 되고요, 50에서 100 정도는 가장 이상적인 레벨이라고 하는데, 100을 넘어가 버리면요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내가 비타민 D 레벨이 어느 정도에 와 있나 보시고 그것들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